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에 글을 적어보는 저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나이는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들어 40대 초반을 바라보고 있고요. 결혼을 해서 남편과 도란도란 잘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꽃집이에요. 플로리스트 일을 하고 있죠.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사연이 흘러나오는 이곳을 말동무 삼아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문득 지난번에는 나도 이곳에 사연을 보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도 이곳에 사연을 올려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다이내믹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목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시동생과 세 명의 여자들이라는 제목을 생각해 봤어요. 시동생과 세 명의 여자들이라 어떤 내용일지 감이 오시나요? 그럼 여러분의 예상이 맞는지 지금부터 제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시간과 돈을 내놓을 수 있다. 저게 저의 가치관이었어요. 지금도 뭐 그 가치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시간은 절대적으로 사수하자. 일에 매진하다 보니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는 게 아쉽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꽃에 정말 진심인 사람 중 한 명이기에 저는 유학까지 가서 꽃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SNS를 통한 꽃 주문 제작 판매, 그리고 웨딩 장식, 플로리스트 수업까지 꽃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섭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저희 남편도 제가 꽃을 만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서 저한테 반했다고 할 만큼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도 든든하게 외조를 해주던 남편 덕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신 정말 힘들어 보였었는데, 그렇지? 우리 진짜 많은 일 있었다. 누가 아니래? 나 그때부터 너무 힘들었어. 정말 많이. 아마 오빠 아니었음 나 진짜 땅굴이라도 파고 들어가서 혼자 틀어박혀 살았을 거야.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시기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걸 좋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남자가 내 평생의 짝이구나 하고 깨달았던 순간이었죠. 그 당시 저희 둘은 세상에 우리 혼자서만 남겨진 기분, 그것을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있던 때였어요.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은 이미 징작에 부모님 두 분을 하늘로 떠나보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저희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면서 엄마를 참 잘 따랐죠. 저희 친정엄마 역시 성실하고 우직한 제 남자친구인 남편을 그저 좋게 봐주셨고요. 하지만 엄마와의 시간은 길게 주어지지 않았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좀 많이 아프셨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릴 적부터 엄마는 자주 아팠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낯설지 않았을 정도였죠. 그래서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와의 빠른 이별은 참 저를 힘들게 했어요. 힘들었던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남편과 연애를 할 당시에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아유, 태아가 고생이 많다. 서영아, 너 태아 얼른 마실 거라도 좀 가져다 줘. 너희들 보고 있으면 내가 너무 짠해. 태아 이야기 엄마한테 많이 들었었어. 태아가 너희 엄마 잘 따랐다며? 아휴, 상처를 두 번이나 받네. 남편은 저희 이모도 눈물을 흘리며 감동할 정도로 장례 기간 내내 저희 옆에서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해주었었어요. 남편은 상주 역할까지 해주면서 제 옆을 지켜줬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친정엄마의 장례 이후에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많이 챙겨주고 의지를 했었어요. 하지만 우직하니 늘 보살처럼 있던 남편도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종종 생겼었죠. 그건 바로 시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사고를 치거나 못돼 먹었었냐고요? 아니요. 시동생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못돼 먹었으면 속이라도 안 상했겠네요. 저희 시동생은 바보 같을 정도로 솔직히 말해서 어떤 때는 좀 멍청한 거 아닌가 싶기도 했었었네요.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시동생과 세 명의 여자 이거 말이에요. 맞아요. 시동생은 다른 문자 없이 다 없이 오로지 여자.
여자 문제로 저와 남편의 속을 뒤집었다 꺾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이,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여자 보는 눈이 없으면 그냥 내가 여자 보는 눈이 없구나 하고서 형이랑 형수가 소개해주는 여자를 만나던가. 그게 아니면 그냥 혼자 살아. 내가 봤을 때 너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래. 아이, 뭐가 또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고 그래, 형은. 나 여자 보는 눈 있어. 그러니까 내가 형이 형수 데리고 와서 나한테 소개시켜줬을 때 내가 형이랑 형수 당장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잖아. 안 그래요, 형수? 아유, 도련님,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솔직히 형 말 틀린 거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도련님 너무 걱정돼요. 이전에 도련님이 괜찮다고 데리고 온 여자친구들 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도련님만 상처받았잖아요. 도대체가 어쩌면 그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는 건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시동생은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희 부부한테 총 3명의 여자친구를 소개해 줬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사랑에도 잘 빠지는 건지, 시동생이 보여준 그 3명의 여자들. 그 여자들은 셋 다 아주 종류별로 가지각색으로 대단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결혼도 거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쪽에서 어떻게 예단이랑 혼수해 갈지 정하는 건 태준 씨가 결혼할 때 어디에 위치해 있는 집을 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대놓고 말하는 것 같아도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나중 가서 딴소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좋잖아요. 첫 번째 여자는 저희를 처음 본 그날 대놓고 시동생 앞으로 얼마나 재산을 지원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었어요. 저희가 시동생한테 해주는 거 보고서 자기도 혼수랑 예단 어떻게 할지 정할 거라나요? 저희가 10을 하면 자기는 5를 할 거고, 저희가 5를 하면 자기는 2를 할 거라고 했었죠.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이런 말 하기 미안하지만, 도대체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저렇게나 계산적으로 사랑을 하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첫 번째 여자의 속물적인 모습에 질려 헤어지고 난 뒤 시동생은 두 번째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데리고 왔었어요. 그 여자는 또 다른 방면으로 과간이었죠. 저는 그냥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태준 씨 내조하면서요. 아이고, 내조는 개뿔. 아주 그냥 저희 시동생한테 돈을 쪽쪽 뽑아먹으려고 작정한 여자였습니다.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 회사도 그만둘 거다. 하지만 돈을 벌었던 때만큼 돈을 쓰고 싶으니 시동생한테 자기 월급을 달라고 하더군요. 집안일 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맞아요. 집안일 하는 거 노동이죠. 티도 안 나고 계속 일을 하는 그런 노동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네가 얼마를 했고 내가 얼마만큼의 가치로 일을 했으니 얼마를 줘야 한다. 이렇게 따지는 건 잘 없지 않나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자기는 친정에 있는 지역에 가서 있을 테니 주말마다 오고 가며 지내자고 주말 부부를 제한하지를 않나. 하나같이 죄다 이상한 여자뿐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똥차를 고르는 사람들이 있듯이 남자도 똥차만 주야장창 수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우리 시동생을 보면서 알았네요. 그나마 세 번째 데리고 온 여자를 보아하니 앞선 2명의 여자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아니죠. 굉장히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실제로 그 여자랑은 결혼 준비까지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평범한 여자를 만날 리가 없는 시동생이었죠. 내가 저 여자 남편이라니까. 우리 애도 낳고 살고 있어. 너희 나쁜 놈. 어디 가정 있는 여자를 건드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아야, 너 결혼했어? 이 사람 말이 다 사실이냐고. 아유, 지난 일을 생각하니 머리가 치끈치끈하네요. 멀쩡한 줄 알았던 세 번째 여자는 가정이 있고 심지어 아이도 있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랑 사실혼 관계였는데 혼인신고만 안 했지 결혼식도 올리고 다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그 여자 서류를 떼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왔던 거였고요. 그렇게 시동생은 결혼의 문턱에서 파혼을 하고야 말았어요. 아휴, 등신아. 너는 도대체가. 여보, 도련님도 너무 힘든데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라. 도련님, 그러면 총 얼마를 준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소송을 걸던가 할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해줘요. 뭘 솔직히 말해. 저놈 저거 안 봐도 뻔해. 지가 갖고 있는 차 담보로 대출받아서 내줬겠지.
그러지 않고서야 제가 한동안 차도 안 타고 다니고 렌터카 빌리고 했겠냐고. 너 정말 왜 그러냐? 어? 형수 앞에서 자꾸 형 창피하게 할 거야? 아, 모자란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이래? 아휴, 시동생은 그 세 번째 여자한테 물질적으로 돈까지 내줬던 거 있죠? 그걸 어떻게 그냥 둬요? 다 받아내야죠. 결국은 그 돈 받아오겠다고 사기 소송까지 걸었었다니까요.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승소를 받아냈습니다만, 그런데 그거 승소했다고 마음이 확 괜찮아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승소를 하고 돈을 돌려받았지만 시동생이 받은 상처는 회복이 되지 않았죠.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한 2년은 시동생이 여자를 안 만나고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시동생은 조심스레 저희 부부한테 이야기를 꺼냈었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였는 줄 아세요? 형이랑 형수도 잘 아는 사람이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 번 서초동 사무실 가서 만났던 적 있었어요. 서초동? 법원? 아이고, 시동생이 사랑에 빠진 네 번째 여자는 바로 시동생이 사기를 당해서 변호를 도왔던 그 여자였어요. 참, 여자를 그렇게 잘 만나고 다니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니까요. 무튼 저랑 남편은 시동생 이야기를 듣고 오호라 했었어요. 물론 일하는 모습만 본 것이었지만 그 변호사를 여러 번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름 멀쩡해 보였었거든요. 저희 예상대로 이번엔 정말 멀쩡한 여자가 맞더라고요. 정식으로 인사를 하겠다며 저희 부부를 찾아와 처음 본 예비 동서의 모습은 지적이고 평범한 사람 그 자체였어요. 저는 원래 검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위험한 일이다 보니 불편한 연락도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일을 바꿨어요. 상담실에서 뵙다가 이렇게 사석에서 뵙게 되니 기분이 새롭네요. 예비동서는 원래 검사였는데 이래저래 위험한 일이다 보니 불편한 연락도 오고 위험성을 느껴서 그만두고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왜 영화를 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실제로 프로파일러 분들이 나와서 인터뷰하실 때도 그런 말 많이 하고요. 아무래도 위험한 일을 다루고 그거에 대한 죗값을 무는 과정에서 이래저래 누출이 되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차분하게 자기 이야기도 하고 모사람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워낙에 보고 겪은 일이 많았잖아요. 시동생이 그렇게 많은 이별을 하면서 저희 부부도 저희 나름대로 상처를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동생을 따로 만나서 뒤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신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입니다. 너 형이 말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 이미 여러 번 상처받은 일 많았잖아. 너는 오죽했어? 그러니까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존중하는데 조금 더 오래 만나봐. 그게 서로 좋지 않겠어? 남편은 시동생에게 이미 여러 번 상처받은 일이 많지 않았냐. 적어도 2년은 만나보고 결혼을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라고 시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시동생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 부부가 말해서라기보다는 시동생 본인도 이전에 겪었던 일이 있으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시동생은 그 변호사 여자친구와 꽤 오래 연애를 하더군요. 그렇게 시동생은 연애 1년 6개월 하고 결혼을 했어요. 변호사와 의뢰인으로 만나 2년 플러스 연애 1년 6개월, 총 4년 정도 만나가면서 그 사람이 진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남편과 저 시동생 이렇게 셋이서만 가족으로 있던 상황에서 예비동서가 등장하자 저랑 남편은 그저 고맙고 반가웠어요. 늘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던 저희였기에 새로운 식구의 등장이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동서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특히나 제가 꽃집을 하는 플로리스트라는 것에 대해 동서는 불만이 꽤 많은 듯 했었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정부, 그리고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선진국 되었다고들 말은 하는데 시민의식은 아직도 바닥인 거. 이런 나라에서 법이 없다, 검사가 없다. 그러면 나라 꼴 개판 나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요. 동서는 자기가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것에 대해서 명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너무 좋죠.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저도 제가 하는 이 일을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니까 동서가 자기 일을 좋아하는 걸 이해했죠. 하지만 좀 불편했어요. 여러분도 저 말을 들으시면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직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직업도 존중해줘야 그게 정말 멋있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많이 배우고 그놈의 잘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동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남한테도 저렇게 하는데 저희한테 그렇게 안 할 이유는 없었죠. 형수, 아이, 정말 죄송해요. 형, 정말 미안해. 저게 무슨 일이냐고요? 한 번은 저희 부부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뭐 가족이라고 해봤자 시동생 부부랑 저희 부부 4명의 사람이 모인 게 전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좋다는 생각에 시간이 된다면 함께 자주 모이려 했었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 집에서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무심한 말투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제안이랍시고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요즘 바빠서 집안일을 도와줄 시간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말인데 제가 형님한테 시급차를 드릴 테니까 저희 집 집안일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꽃집은 솔직히 뭐 사람들도 잘 안 가고 늦지막이 문 열고 일찍 닫아도 되는 거잖아요. 꽃집이야 뭐 졸업식 시즌이나 바쁜 거니까 부업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저희 집안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에 집 청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동서는 딱 저렇게 제게 물었어요. 저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냐? 기가 차는 정도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머리가 새하얗게 되는 것 같았고 그리고 뒤이어서 순간적으로 뒷목이 확 당기더라고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열도 받았지만 일단은 차분하게 대답을 했어요.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동서가 너무 모른다. 꽃집도 엄청 바빠. 나 수강생들도 있어서 수업도 해야 하고 SNS로 주문 들어오는 거 다 맞게 디자인해야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람 불러서 맡겨. 그게 낫지. 저는 정말 제가 저 당시에 할 수 있는 텐션 중에 가장 좋게 말을 한 거였어요. 저 나름대로 정말 최대한 좋게 말하지 않았나요? 적어도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알아들을 정도로 말입니다. 남편이랑 시동생도 제가 한번 참는 거 보더니 자기네들도 한번 참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일에 남자들까지 끼어들어서 나서면 그건 정말로 집안 싸움이 되는 길이잖아요. 제가 이미 시동생 부부 결혼식 마치고 나서 남편한테 미리 말을 했었거든요. 혹시나 나랑 동서가 부딪히면 당신은 내가 도와달라 하기 전까지 나서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집안 싸움 일으키기 싫었어요. 괜히 집안 싸움 나고 우애 좋았던 형제 관계 틀어주면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웬만하면 서로 얼굴 안 붉히고 오해 있는 건 좋게 풀고 넘어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저 순간에도 제가 좋게 참은 거였어요. 에이, 형님, 사람을 뭐하러 불러요? 요즘은 그런 업체 끼고 사람 쓰는 거 돈 뻥튀기로 해서 받더라고요. 집안일 해줄 사람이 있는데 뭐하러 돈을 배로 써가면서 남을 저희 집에 들여요? 안 그래요? 여보, 아이, 농담이 너무 지나치다. 그만해. 이게 왜 농담이야? 나 농담 아닌데? 하여간 자기는 센스가 너무 없어. 아주버님, 이 사람 원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센스가 없었어요? 아유, 매번 이렇게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심인지 농담인지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동서라는 기집애가 공부하는 머리만 있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공부만 하느라 인성은 다 내다 버린 건지 계속해서 형님은 고작 꽃집 일이지 않냐? 수강생들 꽃꽂이 하는 거랑 자기가 법조인으로서 억울한 사람들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을 두고 봤을 때 더 중요한 일이 뭔지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등 별 개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적당히 해야 좋게 좋게 넘어가죠. 나중 가서는 남편이랑 시동생도 나서서 좀 그만해 라고 동서한테 말을 했었어요. 어머머, 그런데 이 기집애가 한마디를 안 주고 지 직업적 재능을 일상생활에서 쓰더라고요.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서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 한 사람 두고 뭐라 하시는 거 이거 위협으로 제가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 당신은 누구 남편이야? 당신이 내 편에 서서 변호를 해줘야지. 아니 그리고 형님, 제가 그냥 일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임금으로 제가 정확하게 챙겨드린다고 했잖아요. 말이 안 통하네 진짜.
동서, 말 안 통하는 건 동서지. 여기 세 사람이나 동서한테 적당히 말하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고 하는 동서가 이상한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리고 동서 나한테 뭐? 최저시급? 그래, 내가 그 집안일 해줄게. 동서 때문에 내가 못하는 강습, 내가 놓치는 주문량까지 동서가 보상해주면 내가 그 일 해줄게. 이 정도 되는데 해줄래? 건방진 기집애가 말이죠.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비록 제가 법조인은 아니할지언정 제 분야에서는 능력 있게 잘 해내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쥐는 그 대단하고 잘나신 변호사 양반이고 저는 뭐 꽃집을 운영한다면서 그런 말로 저를 개무시하더니 동서녀는 제가 수강료 한 명당 받는 강습료와 제가 디자인한 꽃다발의 주문 금액을 다 더해서 이거 달라고 하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니까요. 아이고, 형님, 요즘 이렇게 위조해서 홍보하는 것도 다 법으로 걸리는 거 아시죠? 누가 이런 돈을 주고 그딴 꽃꽂이를 배우고 꽃 선물을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여간 저런다니까요. 지가 하는 말은 하늘에서 용이 트위스트를 춘다고 해도 다 맞는 말이고 남들이 하는 말은 지 입장에서 이해 안 되면 말도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하는데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그 말에 저는 저희 가게 SNS 계정이랑 홈페이지에 기재해 놓은 가격이며 리뷰까지 싹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지가 할 말이 없는지 같은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다들 참 쓸데없는 데에 돈 쓴다고 궁시렁거리더니 이내 나가는 거 있죠. 형수, 정말 죄송해요. 형, 정말 미안해. 저 사람이 뭐가 일이 잘 안 풀렸나 봐.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미안해. 형수, 정말 죄송해요. 야야, 재수씨 오늘 일은 너무한 거 아니냐? 네 형수는 일 잘 안 풀릴 때 없고 나는 뭐 그런 때가 없는 줄 알아. 네 형수 오늘 너랑 재수씨 온다고 하루 온종일 음식 준비하고 집 쓸고 닦고 했어. 그렇게 정성 다해서 초대한 사람인데 이건 아니지. 시동생은 대체 무슨 죄냐고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하고서 시동생은 울먹울먹거렸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저희 남편한테도 정말 미안하다고 연신 말을 하고 나서는 자기 와이프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나갔죠. 그 뒤로 저는 시동생한테 정확히 이야기를 했어요. 서방님이 싫은 거 아니고 나는 동서가 불편하고 싫은 거다. 그러니 동서랑은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한다 하고 말입니다. 시동생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와이프가 잘못을 한 일에 시동생 혼자서만 연신 사과를 해댔죠. 그 뒤로 저희 부부는 동서 잘 안 만났어요. 동서요? 결국은 그 집안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걸로 돈 쓰기 싫어서는 자기 친정엄마한테 일하라고 했답니다. 세상에 그런 효년이 어디 있을까 싶었어요. 아니 어떻게 친정엄마한테 와서 일을 하라고 할 수가 있어? 동서 집에서 막내 아니야? 사돈 어르신 연세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한테 오셔서 집안일을 하라고 했다고? 당신이 서방님한테라도 말해서 그건 아니라고 말을 해. 아니 어떻게 그래? 안 그래도 오늘 태준이 만나서 내가 얘기하려고. 태준이 그 자식 아무리 봐도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그런 개념 없는 짓거리를 지 와이프가 하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보냐 이 말이야. 동서 친정어머님이 오셔서 일을 한다는 소식에 저희 부부는 정말 많이 화가 났었어요. 동서가 자기 친정집에서 막내거든요. 위로 오빠가 셋 있는데 넷째 딸로 태어났어요. 나이 터울이 꽤 있게 말입니다. 그러니 동서 친정어머님 연세가 많으신 게 당연하죠. 아니 용돈을 더 챙겨드리고 여행을 보내드려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집안일을 하라고 한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저희 남편이 알고 나서 시동생 불러서는 난리 쳤어요. 결국 동서가 주말에 등산 가는 거 포기하고 시동생이랑 같이 집안일을 하기로 한 거죠. 제가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동서는 주말이면 자기 스트레스 풀어야 한다고 밖으로 그렇게 등산 모임 나가고 했다네요. 시동생은 혼자서 늘 집안을 다 치웠고요. 이것도 너무너무 웃기지 않아요? 정작 지는 집안일 하나 한 것도 없으면서 그 와중에 청소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남편한테 징징거리지를 않나. 형님인 저한테 꽃집 별거 없으니까 와서 집안일을 하라고 하지를 않나? 아유 하여간에 재수없는 인간 그 자체였어요. 동서는 그렇게 못되게 마음을 쓴 대가를 받기도 했었어요. 몸으로 말이에요. 아유 서방님 그런 거는 그래도 저한테 말을 해주죠.
동서는 괜찮아요? 하긴 요즘은 젊은 나이부터 건강 관리 잘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집안일 사건이 있고 나서 동서랑은 한 1년을 얼굴 안 보내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동서가 자궁경부암 수술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시동생은 자기 와이프가 자궁경부암 수술을 한 사실을 저랑 남편한테 말하면 괜히 저희 부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말을 안 했다고 했어요. 저희가 그걸 안 것도 동서가 자기 SNS에 수술한 것에 대한 소식을 올려서 알았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시동생이 약간 모자란 게 맞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도 말을 해야 되는 건 말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동서는 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간단하게 수술로 끝낼 수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수술을 했는데 또 나 몰라라 하고 그러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얼굴 보면 동서가 괜히 열딱지 날까 싶어서 장문의 편지와 예쁜 꽃 그리고 돈 봉투를 선물로 보냈어요. 건강 회복에 좋은 선물도 함께 말이죠. 그리고는 전화로 말을 했어요. 동서가 내 얼굴 보는 거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그냥 서방님 통해서 보냈어. 지난번 일은 미흡해서 생긴 일이라고 여기고 동서 몸 회복하면 같이 얼굴 보자. 몸조리 잘하고. 제가 전화를 걸어서 저렇게 말을 하고 나니 동서가 알겠다고 하대요. 뭐 1년 만에 통화를 한 것 치고는 나름 평화롭게 통화를 한 것 같아서 내심 기쁘기도 했었어요. 가족 간에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리고서는 동서는 얼마 안 있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아예 차려버렸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동서가 오너가 되어 자기 일을 하게 된 것이었죠. 동서랑 전화통화도 이전에 했으니까 동서 개업식 빌미로 다시금 둘이 이야기해서 잘 지내보려고 저는 정성스럽게 만든 꽃다발을 들고서 동서의 사무실을 찾아갔었어요. 사무실 앞에 도착하니 화려하게 차려진 고사상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돼지 머리도 보이고 말이죠. 혹시나 싶어서 담아간 돈 봉투가 빛을 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하지만 저 역시도 모자랐던 겁니다. 동서, 사무실 너무 멋있다. 리모델링 한 거야? 잘했네. 축하해. 몸도 다 못 추스렀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사무실을 잘 해놨어. 너무 좋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 안으로 들어섰어요. 한참을 생각하고 준비했던 저 말을 내뱉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서라는 것이 아이고 저를 발견하고 나서 아주 표정이 가관이 되더라고요.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 표정이 확 굳더니 저한테 꼽을 주는 거 있죠? 저를 보면서 거지 같은 표정을 하고는 꽃도 안 받아들고서 개차반으로 구는 거예요. 저를 문전박대하듯이 대했다니까요. 저는 뭐 제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줄 알았네요. 아 형님 여기는 왜 왔어요? 누가 이런 꽃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 인간은 내가 말하지 말라니까 왜 시시콜콜 다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 형님 됐으니까 그냥 꽃 가지고 들어가세요. 내가 뭐 지난번에 형님이랑 통화했다고 마음이 다 풀린 줄 알아요? 지난번에 나 수술했을 때 꽃 보내고 전화하고 하는 거? 어머 동서 말이 좀 심한 것 같네. 사무실 준비하느라 예민했던 거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동서 축하해주겠다고 찾아온 사람한테 이건 아니지 않아? 지난번 일도 그렇고 오늘 동서하는 거 보니까 내가 사람을 너무 잘못 봤었나 보다. 아 그러니까 누가 오라고 했냐고요. 아이고 나 형님 말 상대하기 싫어서 대충 알겠다고 한 거야. 이래서 머리가 나쁜 것들을 상종을 하지 말라고 눈치가 없는 건지 뻔뻔한 건지 아 잔칫날 재수없게 복 나가게 거지가 쳐들어와. 저는 이게 갑자기 웬 날벼락인가 싶었어요. 갑자기 왜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며 원수 보듯 대하는 건지. 저는 무슨 정신병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싶었다니까요. 동서년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는 저랑 화해하고 싶지도 않고 뭐 저랑 얼굴 보고 지낼 생각 없었다고 하더군요. 지 입장에서는 고작 꽃집이나 하면서 변호사 일하는 자기한테 하나하나 다 말대꾸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나요? 와우 말대꾸라니. 저거 정말 정신머리가 나가도 제대로 나간 거 아닌가요? 그쯤 되니 저도 열이 받아서 꽃을 그냥 동서년 얼굴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어, 이거 성애죄로 내가 걸고 넘어질 수 있어. 알아? 어디서 지금 변호사한테 감히 꽃을 던져?
동서녀는 그 와중에도 이거 자기가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거라고 CCTV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꼴도 보기 싫었네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그 꽃 다시 주워서 동서년 얼굴에 한 번 더 갈겨버렸습니다. 아니 어차피 상해죄로 고소한다는데 한 번 더 치든 얼굴을 수십 번 치든 상해죄는 상해죄로 돼버린 거잖아요. 이판사판 공사판이다라고 저도 똑같이 막무가내로 나가준 거죠. 아이고, 야, 너 진짜 변호사는 맞는 거니? 너 하는 꼬락서리 보니까 무슨 누같이 변호사 아니라고 하면 가만 안 둘 인간이네. 야, 고소? 고소해. 그리고 말 됐고 너는 대가리에 글자만 집어넣느라 인성은 안 배웠니? 그리고 네가 뭔데 나한테 내가 하는 일을 개무시하듯이 말을 하는 건데? 네가 뭐라고? 나? 나 대한민국 변호사. 그러는 너는 뭐가 되는데? 고작 꽃이나 팔면서 사는 주제. 그리고 뭐 네 수강생? 야, 어디서 쿠라질이야. 너 그거 다 광고 써서 하는 거지? 설마 하니 고작 꽃꽂이 배우겠다고 그딴 돈을 쓰겠냐 이거야. 이제 보니 딱 사기꾼이네. 유학 갔다 온 것도 거짓말 아니야? 너 그냥 워홀 하러 갔다 온 거지? 가서 포도나 따고 왔지. 외노전으로 타고 왔겠네. 나한테 형님 대접 받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지난번에 했던 일 사과해. 네가 나 가르치려 들었던 거 사과하라고. 와, 저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정신병 맞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분명 내 앞에 사람이 서 있기는 한 건데 무슨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서녀는 도대체가 무슨 정신병도 아니고 지가 부탁했던 청소일 안 해준 걸 가지고 사과를 하라고 저한테 미친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과를 받아야겠다면서 아주 악다구니를 썼죠. 저거 정말 제정신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사무실 뒤편에 있었던 직원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동서 사무실 한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그리고 직원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동서는 턱이 빠질 정도로 입이 쩍 벌어지고 말았네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환 씨, 없는 말하면 그것도 사기죄 되는 거 알죠? 저 지금 이 여자랑 정말 사생결단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똑바로 해요. 뭐요? 이 여자가 여기 건물주라고요? 그게 말이나 돼요? 말이 왜 안 돼? 왜? 내가 너같이 그 대단하고 잘나신 변호사님이 아니라서 건물주는 너같이 대가리에 총 맞은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해야 하는 건데 내가 감히 건물주가 돼서? 맞아요. 동서는 그 당시까지 저를 단순히 꽃집을 운영하는 플로리스트로만 생각했겠지만 저는 동서가 새 들어온 그 건물의 소유자였어요. 동서가 그걸 어떻게 몰랐냐고요? 그건 동서만 모른 게 아니라 시동생도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저희 남편이랑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동서가 수술을 할 때쯤 제가 그 건물을 매입했으니 모를 수밖에요. 제가 꽃집 일을 하면서 유일하게 눈을 돌린 곳이 바로 경매였거든요. 저는 경매에 참여하면서 공부를 수년간 해왔었어요. 그러다 용기를 내어 한두 번씩 직접 뛰어들었고 운 좋게 그 건물을 경매값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꽃집 하면서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그래도 제가 어떻게 수십억이나 되는 걸 한 번에 샀겠어요. 그거 너무나 힘든 일인걸요. 3층짜리 쓰러져가는 건물이 경매로 나왔으니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경매가였고 허름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싸게 매입을 해서 저는 싹 리모델링을 했었어요. 뭐 매입하고 리모델링 한다고 대출까지 받아서 했다만 그건 걱정 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싹 리모델링을 해서인지 저희 건물에 새 들어오고 싶어하는 세입자들이 은근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직원이 저를 알아봤던 건 말 똑바로 하라고. 저 여자 말이 맞아? 사실이냐고? 예, 맞다니까요. 저희 동네에 저분 꽃집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동네 아주머니들도 계속 말씀하셨었어요. 이거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동서한테 사실을 알려준 그 직원 어머니가 저희 꽃가게에 있는 동네에 사시는데 자기 아들이랑 지나가면서 저에 대한 정보를 자기 아들한테 알려준 것이었어요. 저를 가리키며 저 여자가 어디 동에 건물 샀다더라 하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죠.
그 직원도 저를 보고서는 그때 자기 엄마가 말을 해줬던 기억이 떠올랐던 거고요. 일단 동서와 시동생이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몰랐던 이유는 여러 가지였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형님, 아니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태준 씨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저만 몰랐던 거예요? 아유, 속물 같은 거. 왜 아까처럼 나한테 거지 같다느니 뭐 어떻다느니 하지? 왜 갑자기 형님이래? 야, 너 인생 진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왜 말을 해? 의무 있어? 서방님도 몰라. 그래, 차라리 내가 말을 했을 거 그랬다. 그래야 네 년이 나한테 이렇게 개차반으로 안 굴었지. 정말 저 생각이었어요. 차라리 내가 말을 했다면 동서 저 건방진 년이 나한테 아주 납작 엎드렸을 텐데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하여간 괘씸해도 저렇게 괘씸할 수 있을까 싶다니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셨나요? 어째서 시동생 부부가 까맣게 몰랐는지 말이에요. 우선 그 첫 번째로 저는 건물주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건물 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제가 아닌 전문 관리 회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제 이름이 아닌 관리 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둘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남편은 가족 모임에서도 제가 하는 플로리스트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와 제가 건물을 구입했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항상 겸손하게 행동했었죠. 저는 동서년한테 저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똑바로 읊어주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이 뭔 줄 알아? 이건 그냥 너랑 내 차이거든? 너라는 기집애가 네 그 잘난 변호사 코스프레에만 심취해 있어서야. 너는 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년이니까. 그러니 그 연세 많은 네 친정엄마를 너희 집안일 하라고 부르지. 안 그러니? 내 말이 틀려? 이 싹퉁머리 없는 거사. 아주 대단한 변호사야 하여간. 동서는 제가 하는 말에 그 어떤 반박도 못한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어요. 솔직히 제가 하는 소리 다 맞는 말 아닌가요? 동서라는 게 자기 일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족의 일에 대해 깊이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뭘 하는지 뭐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냥 남들한테 관심이 없었던 자기 탓인 거죠. 뭐 그런데 이것도 정말 웃긴 것 같아요. 진짜 골다리게도 동서가 제가 갖고 있는 건물에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참 사람 인연 희한한 것 같아요. 뭐 물론 제 건물에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워낙 많았으니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참 일이 되려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날 더 속상하고 화가 났던 건요. 제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제 동서라는 걸 알고서는 월세도 일부러 다운시켜 줬었어요. 주민번호랑 실제 거주지 이름 이런 게 계약서상에 나오니까 동서라는 건 단박에 알았고요. 그래도 그 콧대 높은 변호사 동서 자존심 살려주자고 모른 척 했던 건데 이럴 줄은 저도 몰랐던 거죠. 네가 회사에 전화해서 절절 맸다며? 리모델링 하고 나니까 월세 선불 낼 돈 없다고. 그래서 내가 깎아줬었거든? 그런데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럴 필요가 없겠다. 너 그냥 이 사무실 빼. 잠깐만요. 이런 게 어딨어요. 형님,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시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제가 저렇게 하니까 동서가 덜컥 겁이 났었나 봐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린애처럼 자기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면서 자기가 저를 고소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저한테 사과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고소하라고 말이에요. 누구는 너 고소 못하고 누구는 고소할 돈이 없는 줄 알아? 고소? 아이고, 고소하고 싶으면 해. 마음대로 해. 실컷 해. 그리고 저는 마저 이야기를 했죠. 내가 여기 들어선 순간부터 네가 나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했던 거 다 있는데 나도 똑같이 막 고소하겠다고 말입니다. 동서라는 건 변호사인 자기가 고소한다고 하면 제가 쫄아서 절절 맬 줄 알았었나 봐요. 저의 발언에 꽤나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제가 자기 예상과 다르게 쫄지도 않고 막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 기집애가 자기는 정말 사과하고 싶지 않다고 엉엉 우는 거 있죠? 무슨 어린애 같았어요.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때 형님한테 어려운 부탁한 거예요? 아니잖아. 심지어 내가 최저시급 맞춰주겠다고 했었잖아. 내가 뭐를 잘못했냐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동서라는 여자는 분노 조절 장애나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건 그 어느 것 하나 인정하려 들지 않으면서 그저 빽 매각이나 써대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동서의 상태에 저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동서가 들어오면서 낸 돈 반환 처리 준비하면서 저희 건물 관리 회사를 통해 다른 이야기도 더 듣게 되었죠. 아유, 말도 마세요. 저희가 안 그래도 연락드리고서 상의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쪽 사람들 때문에 다른 세입자들이 불만이 장난 아니었어요. 동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건물 복도에 자기네들 물건 쌓아두어서 이래저래 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오기 한 주 전부터 그렇게 했던 거 있죠? 제가 동서 개업식 찾아갔던 날은 대판 싸우느라 회의실 안까지는 못 들어가 봤었는데 관리팀이 자기네들이 찍은 사진이라며 동서가 입주 계약 조건을 무시한 사항을 쭉쭉 보여주더군요. 저희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회의실 리모델링을 과하게 했더라고요. 소방법에 위배되는 부분도 보였고요. 이건 세입자의 조건 위반이니 세입자를 빼야겠다라고 저는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싸리 관리회사 사람들 이끌고 저는 동선의 그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이건 아닌데 정말. 아이, 변호사님 안 나오셨어요? 아, 여기 사모님이 사정 다 봐주시고 하신 건데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 어떻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서로 계약 조건을 어긴대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변호사라는 게 지가 앞장서서 계약 조건을 다 어긴 거 있죠. 저는 관리회사 팀원들과 함께 동서가 임차 계약할 때 조건 어긴 사항들 다 찍어놨어요. 동서 직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고요.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위반한 게 한 트럭은 나오대요. 복도는 공용 사용 공간이다 보니 개개인 물건 같은 거 두지 말라고 했는데 지네 사무실에 아직 들이지 못한 짐들을 다른 사무실 라인까지 늘어놨고 안에도 있던 가벽을 철거해버리고 터버렸더라고요. 글쎄. 저는 옳다구나 하고서 동서가 위반한 사항들을 들이밀며 저는 동서 사무실을 빼라고 했습니다. 동서는 물론 버텼어요. 그렇게 지가 일주일 버티다가 결국은 저한테 오더라고요. 시동생도 동서랑 같이 와서는 저한테 같이 사과를 했죠. 형님,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자존심이 좀 세요. 그래서 남한테 무시받는 것도 안 좋아하고요. 그런데 형님이 제가 하는 부탁 거절하시면서 너무 맞는 말씀만 하시니까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오기 부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게 이유였어요. 동서가 저한테 꼬장을 부렸던 이유가 고작 저거였어요. 이걸 어찌해야 하나 하다가 저는 동서를 내쫓지 않는 대신에 원래 월세 가격으로 받기로 했어요. 깎아줬던 거 다시 무효. 계약서 새로 쓰고 원래 월세로 받기로 했네요. 동서, 내가 유치해? 그럼 그러려니 해. 내가 동서처럼 대단한 변호사가 아니라 이 생각하는 수준이 고작 요 정도네. 싫음 나가고 동서네 말고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저 형님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보고 유치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도 더 이상의 호의는 없다는 걸 보이고 싶었어요. 동서가 저희 건물을 고집했던 건 거기가 정말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준심생 동서가 버티려 하는 것이었죠. 그 뒤로 동서는 어떠냐고요? 월세 어떻게든 깎아보겠다고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고 나서 허세 부린다고 차 바꿔 무리해서 집사. 지가 벌려놓은 게 너무 많으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거겠죠. 아니, 검사 시절에도 지가 얼마나 사회생활 못했으면 동서가 맡은 사건마다 죄다 패소를 한대. 태준이 말로는 연락하는 동기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 아휴, 나도 이제는 모르겠다. 이혼이나 안 하고 살면 다행이지. 동서는 인간성도 바닥에 변호사로서의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뭘 어째요? 간간히 들어오는 의뢰로 간신히 직원 월급 주고 새내고 사는 거죠. 시동생이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월세 좀 깎아줄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아휴, 홍수, 그 사람 지금 자기가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요.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시동생은 죽상인 표정으로 자기 와이프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사무실 상황이 안 좋다면서 도와달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럼 동서 보고 자리 빼라고 하라고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 집 와서 집안일이라도 하라고.
그럼 최저시급은 챙겨서 주겠다고요. 그러니 시동생도 입을 떡 벌리고 왜 그러시냐고 하더라고요. 암튼 능력 없으면 빨리 정리하고 다시 다른 변호사로 펌 들어가서 월급으로 일하는 게 낫지 안 그런가요? 형님, 이거 저희 엄마가 김치 담그신 건데 너무 맛있거든요. 제가 형님 드리려고 챙겼어요. 그리고 동서는 지금도 저한테 잘 보이려고 싸바싸바 중이랍니다. 솔직히 뭐 하나도 안 불쌍해요.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자기가 한 짓거리 그대로 돌려받은 거잖아요. 이래서 사람이 마음을 잘 써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저의 동서 이야기로 간접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 모두 착하게 살자고요. 저는 그럼 긴 수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저의 수다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좋은 한 주 보내세요.